네, 안녕하세요. 기초해킹 실습 10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10강부터는 이제 시스템 해킹이 끝나고 웹 해킹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드림의 강의에서 웹 해킹으로 들어오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이 웹 해킹을 클릭을 해주시고 오늘 다룰 부분이 이 백그라운드 웹이랑 키와 세션 부분의 일부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림액을 보고 공부를 하실 분은 뭐 요만큼을 공부를 하시되 인증은 이제 쿠키와 세션에서 요 부분까지만 이 혼자 실습 세션 베이직 문제까지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오늘 내용이 좀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깊어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초반이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아니면 '이 부분에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드림의 강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웹이란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웹 해킹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웹 해킹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웹 관련 지식들과 기초 개념들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웹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넷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맨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뭐 SNS나 뭐 뉴스를 구경한다거나 뭐 유튜브를 보고 이런 것 이상으로 우리는 뭐 학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무슨 학사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 뱅킹 같은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단순히 어떤 오락에 가까운 그런 유희에 가까운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단히 일상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그런 업무들이 인터넷 공간으로 많이 웹 공간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은 과거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웹 페이지들이 이제 많았다면 최근에는 우리가 웹을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메신저나 통화도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뭐 쇼핑, 이커머스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로 이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 웹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되게 재밌는 예시가 있는데 이 사이트가 지금 29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이 거두절미하고 그 1994년에 처음 웹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대단히 그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페이지가 이랬다고?'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좀 촌스럽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당시에는 보면 뭐 새로운 기능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사의 뭐 언론 보도 자료 그다음에 뭐 놀리지 베이스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자사의 기능들을 뭐 홍보하는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 전달에 치중된 그런 목적의 홈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뭐 채용 공고도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던 페이지가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세련되게 바뀌었죠. 그리고 어떤 또 중요한 차이가 있냐면 여기 일단은 여기 지금 이 아이콘 때문에 잘은 안 보이지만 그 계정 뭔가 로그인하면 계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버튼이 있죠. 로그인과 어떤 회원가입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면 여기 장바구니가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하드웨어 제품들을 역시 판매를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검색 창도 있는데 그 단순히 페이지를 이제 그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입력과 이제 내용이 밀접한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는 그런 찾아서 대신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또 여러 가지 탑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웹은 이제 현재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웹 공간에서 발전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웹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 그 요소들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웹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주체가 요청을 전송하면 서버라는 곳에서 그 요청을 처리를 해서 웹 리소스라는 것을 반환합니다. 이것이 이제 응답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웹 리소스라 함은 웹상에서 이제 존재하는 어떤 개체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서죠. 이것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의 어떤 역사에 대한 문서인데 이런 웹 문서도 웹 리소스입니다. 웹상에 존재하는 개체니깐요. 그리고 이 문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 문서 중간중간에 삽입된 이런 이미지 파일들도 이게 뭐 문서의 일부로 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이미지 파일 자체는 이 홈페이지의 서버에 있고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 이 이미지 파일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응답을 통해 받아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음 이미지 파일도 리소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 글이 작성된 이 폰트를 보면 이 폰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홈페이지들 들어갔을 때 보이는 폰트와는 조금 다른 폰트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이 폰트가 문서에 내장된 것이 아니라 그 폰트 파일을 서버한테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버가 그 폰트 파일을 우리한테 보내줬고 우리는 그 폰트 파일을 이용해서 이 문서를 새로운 폰트로 다시 보여지게끔 웹 브라우저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폰트 파일도 웹 리소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웹에서 이제 우리 같은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지는 철저히 우리한테 보여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버가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경로를 입력을 했을 때는 지금 이 문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한번 이 뒤에 경로를 지우고 이렇게 뭐 홈 화면으로 들어가면 다른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반환해야겠구나.'라고 서버가 자체적으로 로직을 수행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백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웹 개발자를 이제 채용하는 그런 공고 같은 것을 보면 최근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구분이 좀 많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와 백엔드 엔지니어를 따로 채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HTML, CSS, JS, 자바스크립트의 줄임말이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버가 저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로직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로직은 다양한 언어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알 만한 뭐 파이썬이나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를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뭐 그런 메이저한 언어들은 대부분 그런 백엔드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들이 뭐 최소한 두세 개씩 이상은 전부 구현이 되어 있고 뭐 자바 이런 언어로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백엔드 로직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는 그 부분까지는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프론트엔드를 구성하는 언어들이 이 언어들을 뭐 전부 우리가 배우지도 않을 거고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웹 해킹을 좀 오래 하다 보면 프론트엔드 코드나 백엔드 코드를 이제 상당히 자주 보게 될 텐데 이런 언어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또 로직을 구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튜링 컴플리트한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저 언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문법을 갖추고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도 뭐 if문 뭐 반복문 뭐 객체 이런 여러 가지 언어라면 갖추고 있을 법한 기능들이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바스크립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뭐 독특한 방식으로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웹 해킹을 좀 정말 오래 하실 계획이 있다면 웹이 나한테 적성에 맞는 것 같다 또는 웹 해킹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한다면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소개하는 거 이상으로 어 아주 자유롭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어도 웬만한 코드를 보고 전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좀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HTML은 문서의 구조를 서술하는 언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문서를 보면 문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타이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뭐 서브 타이틀 같은 게 있고 이런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와 어떤 이미지 밑에 있는 텍스트들이 지금 여기는 테이블, 표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 뭐 버튼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야 하는지를 서술한 언어가 HTM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만큼이 HTML 코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코드를 보면 여기 꺽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꺽쇠 하나하나를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HTML 태그, 여기를 뭐 헤드 태그, 여기를 바디 태그, H1 태그, P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태그는 웬만하면 열렸으면 닫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그가 여기를 여는 태그라고 그러고 앞에 슬래시가 붙으면 닫는 태그라고 그러는데, 그 여는 태그부터 닫는 태그까지가 이 태그의 어떤 스코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태그는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 헤드 태그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어떤 구조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 문서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들을 보관하는 부분이 헤드 태그라고 할 수가 있고, 바디 태그는 이제 본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 뭐 H1 태그는 뭐 아주 굵고 큰 타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고,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문단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면 좀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코드를 직접 제가 작성을 해서 한번 웹브라우저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html이라는 파일에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고, 이것을 이제 브라우저로 열면 이런 식으로 웹 문서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이제 되게 큰 이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제 H1 태그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문단이 실제로 2개가 있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CSS라는 언어는 그 문서의 구조가 아니라 그 문서가 그래서 그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예제에서는 CSS 구문을 이렇게 스타일 태그라는 곳 안에 작성을 했지만, 이제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부분이 CSS 랭귀지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 CSS 랭귀지를 별도의 파일로 우리가 외부 파일로 분리를 해서 작성한 다음에 이 HTML에서 그것을 이제 불러와서 적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뭐 CSS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body h1, p 이런 거를 우리가 선택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body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body 태그에 이만큼의 어떤 디자인을 적용해라, h1 태그에 이만큼의 디자인을 적용해라라는 이런 내용이고, 이 부분도 우리가 코드를 직접 이 CSS가 적용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서 브라우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사이트와는 이제 확연히 다르게 먼저 이 본문 전체에 어떤 배경색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H1 태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어떤 색채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가운데 정렬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문단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은 일단은 폰트가 달라졌고, 폰트 크기가 좀 커졌고, 그다음에 뭐 색깔도 좀 이게 지금 보면 녹색이죠. 이런 식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인데, 그 위에 2가지 HTML과 CSS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우리가 특히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원래는 웹페이지에 삽입해서 그 문서가 어떤 식으로 뭐 동작하도록 할지, 여기서 동작이라는 것은 이제 뭐 버튼이나 뭐 입력창 같은 것을 넣어 놓고 그 사용자가 거기와 상호작용을 했을 때 뭐 어떤 코드를 실행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버와 통신을 해서 받은 내용을 본문에 다시 반영한다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구현된 언어인데, 지금은 이 자바스크립트가 대단히 확장이 되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어디에도 사용이 되고 있냐면 백엔드 언어, 이제 백엔드 구현을 하기 위한 언어로도 이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 안에 그 자바스크립트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랭귀지에 해당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showMessage라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showMessage 함수가 하는 일은 이런 내용의 어떤 텍스트를 alert 함수는 이제 그 알림창을 띄우는 함수인데,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알림창으로 이제 실행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HTML 상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가볍게만 이야기를 하면, 각각의 그 이제 태그에 이벤트 핸들러라고 해서 이 HTML 문서에서 이 부분에 사용자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 또는 이 부분에 어떤 동작을 하면 어떠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라라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 같은 경우에 보면 본문이죠.
본문이 오늘 로드 불러와지기만 하면 불러와지는 즉시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어떤 부분이 이만큼에 해당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버튼 온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이란 태그가 진짜 버튼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 함수를 동작시켜라 라고 우리가 HTML 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문서의 요소에 대해서 어, 어떤 동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코드를 실행해라 이런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문서의 동작을 구현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코드를 한번 작성해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본문을 불러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alert 함수가 호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없던 버튼이 하나 생겼는데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alert가 계속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웹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개념과 웹의 구조, 그리고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뭔지, 프론트엔드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들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웹상에서 실제로 통신을 할 때, 즉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고 이제 서버가 응답을 할 때 사용되는 어떤 규약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요청 응답에는 HTT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전혀 그 배경이 없는 분이라면, 그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하게 될 때,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될 때 그 서로 지켜야 되는 어떤 약속,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통신 간에 지켜줘야 하는 어떤 약속을 나타낸 것이라고 어 대단히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HTTP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TCP80 포트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가 무엇인지는 아마 다음 시간쯤에 자세히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 특징이 텍스트를 전송하고 텍스트를 받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로 된 그런 메시지가 날아가고 문자로 된 메시지가 돌아오는데, 요청이랑 응답이 어떤 특징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HTTP 요청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뭐 get index HTML, 그다음에 뭐 1.1 써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호스트는 요거, 유저 에이전트는 요거, 이런 식으로 어떤 키와 값의 쌍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해체해서 살펴보면, 먼저 가장 첫 줄에 있는 get이라는 것은 HTTP 메소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메소드는 그 서버가 수행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데, 즉 나의 요청에 의해서 서버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어떤 나타내는 그런 걸 좀 카테고리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주 사용되는 메소드로는 get과 post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get은 단순히 서버한테 어떤 리소스를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라면, post는 일반적으로 음 서버에 데이터를 내가 제공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상태를 좀 갱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은 get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정보도 전송하고 있지가 않은데, 만약에 이 요청이 포스트 요청이고 제가 만약에 로그인 어떤 페이지에 포스트 요청을 하고 있다면, 뭐 여기 헤더가 하나 더 붙어야 되지만 그건 생략을 하고, 그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입력한 아이디는 뭐 어드민이고 패스워드는 1QEW324R, 아주 안전한 비밀번호죠. 이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서버에 직접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get과 post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메소드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그 슬래시 뒤에 이런 어떤 경로가 붙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꼭 뭐 로그인이 아니라 뭐 오스 로그인 이런 식으로 경로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그 요청할 자원의 경로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ndex.html이라는 것은 서버한테 서버야, 너의 어떤 파일 시스템 상에서, 그러니까 너의 그 어떤 웹 백엔드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 그 파일 시스템 상에서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주지 않겠니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직접 파일에 어떤 확장자까지 붙여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버에서 어떤 경로를 특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로 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겠다. 여기로 오면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어떤 그 자원 어떤 파일, 물리적인 파일에 해당한다라고 하기는 쪼끔 좀 의미가 희석된 감이 있지만 일단 정의상으로는 서버상에서 우리가 요청할 자원의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HTTP 프로토콜을 몇 버전을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한 줄을 이제 띄고 나면 그 이제 리퀘스트 헤더, 요청 헤더라고 부르는 키 값들의 이제 쌍이 존재합니다. 그 파이썬 같은 언어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아 이건 일종의 뭐 딕셔너리형 사전형 데이터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요청 헤더에는 이제 우리가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보내주면 좋은 정보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헤더마다 의미가 뭐 조금씩 다른데 그거는 각각의 헤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미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만 살펴보면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요청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 유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여기서는 웹 브라우저가 되겠네요. 웹 브라우저의 뭐 버전이 몇인지 뭐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보내면 서버도 똑같이 텍스트로 된 응답을 반환을 해 줍니다. 근데 응답 같은 경우에는 요청과 대단히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미묘하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응답이기 때문에 메소드 같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버전이 나오고 여기 뒤에 보면 205K라는 게 붙었어요. 205K는 응답 코드, 리스폰스 코드 또는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날린 요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어떤 결론을 좀 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코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코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뭐 200은 일반적으로 잘 처리되었다. 그다음에 403은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요청한 자원에 당신이 그냥은 접근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 404는 우리 서버에 당신이 요청한 자원을 뒤져봤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아웃 기능 같은 게 있지도 않은 사이트에 이런 걸 날려대면 404 에러가 뜨겠죠. 왜냐하면 서버에는 로그아웃 이런 자원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해커들 관점에선 대단히 흥미로운 상태 코드인데 그 당신의 요청이 잘못된 거는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백엔드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백엔드 코드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는 그런 에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C에서 크래시가 발생한 상황, C로 작성된 그런 어떤 바이너리에서 크래시가 발생한 상황하고 뭐 그거와도 쪼끔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태 코드가 붙습니다. 이 상태 코드는 여러분이 쪼끔 유의를 하셔야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일반적인 의미가 이렇고 또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은 하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대로 안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로그인하지 않고 어떤 게시판을 보려고 하면 정직하게 403 코드를 보내는 게 아니라 200 코드를 보내면서 이제 별도의 페이지 "로그인을 해 주세요."라는 별도의 페이지를 띄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상태 코드는 사실 백엔드에서 어떤 코드를 반환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런 거를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 의미가 이런 지금 서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반드시 이 응답 코드를 따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라가겠지만 그 서버에서 일어난 일과 응답 코드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응답 코드를 어디까지나 서버가 결정해서 보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이 리스폰스 헤더가 존재합니다. 리스폰스 헤더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서버 헤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당신의 요청을 처리하는 웹서버 프로그램의 버전이 뭐 이렇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컨텐트 랭스라는 헤더는 그러니까 리스폰스는 보통 일반적으로 자원을 요청했으니까 그 자원을 실제로 이제 반환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 반환하는 자원을 우리가 그 리스폰스 헤더에서 한 줄을 띈 다음에 여기 보면 한 줄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한 줄이 지금 붙어 있지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한 줄을 띈 다음에 요만큼을 이제 우리가 자원을 실어서 보내는데 여기를 body라고 하거든요. 이 body의 길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HTTP 요청과 응답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상태 코드의 개념도 좀 알아보았고 그 메 이제 요청 메소드가 뭐 get과 post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드림에게는 이제 HTTPS 프로토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올 텐데 HTTPS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음 여러분이 HTTP는 이제 텍스트를 보내고 텍스트를 받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히 그냥 저 프로토콜을 쓰게 되면 그 통신 구간에 있는 모든 어떤 개체들이 여러분의 통신 내역을 이제 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감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그 어디와 통신한다고 할까요? 그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와 통신을 한다고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 구간에는 아마도 여러분 공유기가 있을 것이고 그 공유기는 그 공유기 인터넷을 설치를 해준 이제 통신사가 있겠죠. 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그 KT라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랜선을 깔아 줬다고 하면 뭐 KT의 이제 그런 중계기 같은 것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아마도 이제 고려대학교로 들어오는 모든 고려대학교 뭐 컴퓨터학과 사이트라고 할게요. 이제 뭐 고려대학교로 들어오는 모든 통신은 고려대학교 정보전산처라는 곳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HTTP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면 KT 중계기를 관리하는 KT 직원이나 고려대학교 정보전산처를 관리하는 고려대학교 교직원이 여러분의 통신 내역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얘네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네.'를 이제 자유롭게 볼 수가 있는 건데 HTTPS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통신의 당사자인 여러분과 이 학교 서버가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합의를 합니다. "우리 이런 어떤 비밀 키값을 이용해서 앞으로 통신하는 모든 걸 암호화하자."라는 합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여기선 암호화를 해서 전송하고 여기서는 복호화를 해서 해석을 하고 또 다시 얘가 응답을 날릴 때도 서버가 암호화해서 전송하면 우리가 복호화해서 응답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어떤 그 개체들이 통신 내역을 도감청할 수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 시대의 어떤 웹 통신은 HTTPS를 사용할 것이 좀 상식적으로 요구가 되는 어떤 사회가 되어 버렸고 HTTPS는 이제 HTTP와 달리 이제 443 포트를 사용하는데 TCP 443 포트를 사용하는데 이 포트에 대한 얘기도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웹 브라우저에는 이런 코드 HTML이나 CSS 같은 또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론트엔드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즉 내가 서버로부터 받은 코드를 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존재를 합니다.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크로미움을 기반으로 한 브라우저를 쓰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크롬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브라우저를 쓰고 있다면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 시프트 I 그다음에 맥OS 기준으로 커맨드 옵션 I를 눌러 가지고 맞나? 네 맞네요. 그 커맨드 옵션 I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개발자 도구라는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 뭐 엘러먼트로 들어가면 이 각각의 그 HTML 요소들이 페이지에서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좀 되게 편리하게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거를 클릭하면 이제 각각의 적용되는 CSS 스타일이 지금 현재 어떤 게 적용되어 있는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콘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콘솔 창은 이 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얼러트 뭐 1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얼러트 함수가 이 페이지 위에서 동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발자 도구는 뭐 코드를 테스트나 뭐 디버깅할 때 되게 유용하고 그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통신을 할 때도 어떤 요청과 응답이 오고 갔는지를 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봤던 이 사이트에서 여기 네트워크라는 탭이 있는데 얘를 켜 놓은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게 되면 통신을 이제 막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서버로부터 내가 응답받은 웹 리소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더블 클릭하면 그 파일의 이제 그 내용물도 보이게 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곳에 이제 이렇게 그 시간별로 클릭을 해 가지고 뭐 이제 요청 발생 후 몇 밀리세컨드에 어떤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발자 도구와 관련된 강의가 드림에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의 자세한 사용법은 아마 드림의 강의에 좀 더 잘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주제는 이제 쿠키와 세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볼 건데요. 쿠키와 세션이라는 개념이 왜 등장을 하게 되었냐면 HTTP 프로토콜에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기억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한다에 가깝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HTTP에는 이런 HTTP 프로토콜에는 이런 커넥션 리스와 스테이트 리스라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그런 텍스트도 있는데, 이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제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서버는 우리가 클라이언트고 서버와 이제 내가 요청을 보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통신을 이제 종료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끝인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해도 뭐 결국에는 통신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걸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끝나고 나면 그 클라이언트가 뭐 어떤 누구였고 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를 그 프로토콜 상에서는 전혀 보관하지가 않아요. 서버가 별도로 백엔드 코드로 구현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프로토콜은 얘가 누구였지 이런 걸 절대로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에 어떤 요청을 날릴 때마다 모든 요청, 매 요청이 새로운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은, 그러니까 이런 특성은 그 HTTP 프로토콜을 이제 대단히 단순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클라이언트를 기억해야 하는 서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로그인을 하고 나면 10분 동안은 로그인된 상태를 유지해 주는 내가 코드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그냥 구현을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새로 고침을 했더니 로그인이 풀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기억하도록 하는 수단들을 이제 강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처음 등장한 게 이제 쿠키라는 개념입니다. 쿠키는 서버가 키와 값의 쌍을, 이제 얘도 딕셔너리 형태거든요, 일종의. 그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쿠키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걸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웹브라우저로 지금 이런 드림앱 같은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서버가 나한테 준 쿠키는 내 웹브라우저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같은 사이트에 요청을 날릴 때마다 항상 내가 받은 이 사이트에서의 쿠키를 같이 날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서버는 이런 식으로 setCookie라는 헤더를 이용해서 너 앞으로 나한테 요청 보낼 때는 이 네임은 앨리스라는 이 키밸류를 들고 다니렴, 항상 나한테 들고 오렴 이란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러고 다음에 그 서버한테 요청을 할 때 맞다 서버가 이거를 들고 오라고 했었지라고 하면서 네임은 앨리스입니다라는 걸 같이 보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쿠키를 사용하면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냐면, 어떤 클라이언트의 정보, 뭐 클라이언트가 뭐 이런 걸, 뭐 이 사용자가 뭐 이런 걸 선택했다, 이런 정보를 좀 편하게 저장을 보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드림액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약간 국제화, 여기 있네요.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림액이 일본어도 되는지 몰랐는데 번역이 되게 잘 돼 있네요. 일본어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가 이제 일본어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높은 확률로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게 다시 일본어로 뜰 겁니다.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여기에 들어가면 네, 역시 그대로 일본어로 지금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이미지인가? 뭐 그러니깐 이런 거는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대로 일본어로 나와 있죠. 이런 것이 왜 가능했냐면, 원래대로 이제 HTTP의 그 클라이언트를 기억하지 않는 특성에 따르면 이 요청은 새로운 요청이니까 내가 새로 들어가면 "너가 누군지 모르겠고 일단은 영어로 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왜 일본어가 되었냐?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받은 쿠키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랭귀지는 재패니즈 이런 값을 받았겠죠. 그거를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다시 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같은 사이트였네. 이 사이트에는 랭귀지는 재패니즈라는 쿠키를 보내줘야지라고 하면 서버가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뭐 랭은 JPN 이런 걸 보냈겠죠. 그럼 서버가 이걸 보고 얘는
지난번에 언어를 일본어로 선택을 했구나. 그러면 일본어로 된 데이터를 반환해야지라고 일본어로 된 어떤 웹 리소스를 반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쿠키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로그인 같은 인증 기능을 쿠키로만 구현하는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클라이언트가 보관하기 때문에 쿠키는 클라이언트가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신은 앨리스군요라고 서버가 계정명을 이제 쿠키로 지정을 하면 이제 내가 이 사이트에 요청을 할 때 항상 이렇게 계정명을 붙여서 이 앨리스라는 사람의 기능, 앨리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브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하면 서버가 당신은 이브입니다. 앞으로 네임은 이브를 들고 다니세요라고 한다면 나는 이 사이트에 들락날락할 때 네임은 이브를 들고 다녀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네임은 앨리스라고 바꾸면 앨리스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브의 기능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바로 쿠키만으로 인증을 구현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세션이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션은 쿠키와 대단히 유사한데 서버가 보관하는 이제 키밸류 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경우에는 서버가 그 로그인을 했을 때 단순히 이런 이름 같은 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랜덤한 데이터를 하나를 만들어요. 지금 로그인한 사람 이런 값을 줄 테니까 앞으로 이거를 들고 다녀라라고 우리가 서버가 랜덤한 쌍을 하나, 그러니까 랜덤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키밸류 쌍을 자기도 보관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이런 식으로 쿠키로 날려요. 쿠키로 날리면 클라이언트는 다시 사이트에 들어갈 때 서버가 발급해준 쿠키를 이제 들고 가야겠죠. 이게 뭐 앨리스가 로그인을 했을 때 이런 값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앨리스는 자기가 그 사이트에 요청을 할 때도 항상 이런 값을 들고 다녀야 되고 서버는 그러면 앨리스로부터 이런 쿠키를 받았을 때 그 서버도 이제 어떤 자기만의 그런 키밸류 스토리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 그때 그 앨리스구나 라는 식으로 서버가 기억을 하고 얘는 이제 여기는 서버예요. 그러면 이 앨리스를 위한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브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브라는 사람은 다른 세션 이 다른 랜덤한 값을 받게 되겠죠. 뭐 랜덤한 값이 뭐 대충 그냥 써보겠습니다. 뭐 이런 랜덤한 값을 받았다고 이제 하면 이 랜덤한 값도 서버가 같이 보관을 할 겁니다. 이브라는 놈이 새로 들어왔고 얘한테 내가 주는 랜덤한 값은 이거였어라고 보관을 할 텐데 만약에 이브가 요청을 하면서 앨리스인 척을 하고 싶다고 해도 이브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어떠한 랜덤한 값을 받았는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브는 앨리스 행세를 더 이상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보통 서버가 랜덤한 값을 하나를 생성을 해서 자기도 보관을 하고 클라이언트한테는 쿠키의 형태로 이제 보관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값을 우리가 세션 쿠키 또는 뭐 세션 토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션 토큰까지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세션의 개념까지 이용을 하면 우리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쿠키를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또 뭐 이런 랜덤한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 값을 만들지 못하게끔 함으로써 인증 기능까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쿠키와 세션을 이용해서 인증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프로토콜 상의 이제 어떤 제한 사항을 극복을 하고 인증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능을 더욱더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웹의 기초적인 개념과 웹의 구조, 웹에서 사용되는 언어, 프론트엔드에서 사용되는 언어, 그리고 웹 통신 규약인 HTTP는 요청과 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개발자 도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쿠키와 세션의 개념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안 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쿠키를 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가지고 콘솔에서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애플리케이션 탭을 열어가지고 쿠키를 누르면 내가 지금 쿠키를 어떤 키밸류 쌍을 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로그인을 안 한 것 같은데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이 이거 회원가입인 것 같고 로그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쿠키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드림에게서도 저한테 지금 이런 세션 아이디를 발급해 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세션은 이건 제가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 방금 로그인했구나. 앞으로 내가 너를 이 값으로 기억을 할 테니까 이 사이트에 요청 보낼 때 항상 이거 달고 다녀라라는 의미로 저한테 보내준 이 세션 아이디 값을 제가 임의로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고 새로 고침을 하면 로그인을 방금 했는데 로그인이 지금 풀려 있죠. 다시 로그인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백엔드에서는 인증을 구현할 때 세션에 의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면 그 페이지에 있는 쿠키를 확인하고 쿠키 값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콘솔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콘솔을 이용한다는 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쿠키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큐멘트라는 어떤 전역 객체에 쿠키라는 거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쿠키 값이 키밸류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포매팅이 돼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10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 10강은 여러분이 인증을 하실 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일본어로 계속 해놓으니까 대단히 어색한데 일본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강의에서 이제 웹패킹 여기가 아니죠? 웹패킹. 네. 이 부분에 보면 이 백그라운드 웹에도 여기는 퀴즈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개발자 도구 연습해보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심심하면 해보시고 쿠키 세션 부분엔 지금 문제가 쿠키라는 문제랑 세션 베이직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오늘 배운 쿠키와 세션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런 웹패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서버 생성하기를 누르면 그 기존의 폰업을 문제와는 다르게 사이트가 하나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문제를 여러분이 받으면 여기 app.py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거는 그 드림액에서 이 문제의 백엔드 부분을 코드를 우리한테 공개를 한 거예요. 이 코드를 백엔드 코드를 보고 이 페이지에서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알려준 거고 이 코드는 이제 우리가 플래스크라고 하는 그 파이썬에서의 백엔드 작성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코드입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을 할 줄 아시면 어지간해서는 플라스크 코드는 대단히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아주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슬래시로 경로를 요청했을 때 이 인덱스란 함수를 실행하겠다. 그다음에 슬래시 로그인으로 요청했을 때 이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로그인에는 메소드가 get이랑 post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로는 get으로도 요청할 수 있고 post 메소드로도 요청할 수 있는데 get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이 코드를 post로 요청한 경우에는 이런 코드를 실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좀 신경 써서 보면 대단히 읽기 여러분이 진짜 백엔드 개발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더라도 파이썬 지식만 있으면 이 정도 코드는 읽기 쉽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 플라스크가 너무 어렵다면 플라스크는 문서가 조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예전에 봤던 문서보다는 좀 많이 깔끔해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플라스크 문서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그래도 전혀 이 코드를 이해조차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웹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웹패킹이 무엇이고 웹패킹에는 어떠한 어떤 분야들이 있고 또 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